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취임 후 네 번째이자 지난해 11월 1일 이후에 약 1년 만인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한 법안들을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또 공정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교육과 문화 등 사회 전반의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정치와 호장용은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외에 조국 사태 이후에 우리 사회 공정의 가치, 또 사회 통합을 위한 이해, 관용,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먼저 시정연설 내용 한 대목 들어본 뒤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자, 문 대통령 네 번째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오늘 시정연설 어디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셨는지요? 네, 저는 뭐 한 세 가지 정도 초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동안의 한국의 경제와 그리고 평화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주장이 첫 번째 파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제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지만 네. 이것은 갈로 일고 갈로 닫고입니다. 네. 대통령의 얘기는 그동안 일자리도 늘어났고 뿐만 아니라 혁신 지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그동안 발전해 왔다. 그리고 평화 부분에 있어서도 전쟁 직전까지 갔지만 이제는 평화가 펼쳐지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동안에 쏟아지고 있는 여러 비난에 대해서 스스로 방어하고자 한 면이 첫 번째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임기 수 반 동안의 자기 평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네. 테고요.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네. 겁니다. 국제 경제가 상당히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 때문에 국제 기구에 있어서도 재정의 확대를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네. 우리도 재정의 확대를 통해서 좀 더 공정한 경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 파트이죠. 다시 지금 뭐 말해서 슈퍼 예산이라고 비난하는 데 대한 방어 같은 네, 느낌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그 부분이 네. 있고요. 세 번째는 공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검찰개혁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개혁 부분에 있어서 특히 좀 더 공정한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도 나서야 하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공수처이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극단적인 평가가 나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은 아주 박수로 대통령의 연설을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은 상당한 소란과 또 X자 표시도 했는데요.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연설에 수긍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교롭게 이제 다음 달 9일이면은 대통령 임기가 전환점을 돕니다. 뭐 그래서 대통령도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시점에서 한 시정연설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사실 뭐 예전 같으면 이게 이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다음 달 9일이면 딱 2년 반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상에서 이제 내려오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과연 이제 2년 반 동안 무슨 성과를 냈느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작업들이 이제 있을 건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혁신 성장이라든지 공정 성장이 사실상 기초를 마련했다라고
라고 이제 평가를 한 것인데 경제부분만 좀 떼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과연 그럼 이 국민들이 체감하기로는 과연 이 부분에 성과가 있었는가? 물론 이제 이 정부 들어서 가장 앞서 세웠던 게 소득주도 성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시정연설까지만 하더라도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용어가 사라졌어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는 쓰지 네, 않았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가 여러 가지로 성장을 했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렇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지금 고용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 이제 일할 수 있는 집에서 가장인 3, 40대 그리고 이제 36시간 이상의 어떤 근로 이거는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동원, 즉 재정을 동원한 여러 가지 일자리는 많이 늘어났지만 실제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투자를 많이 해서 일어나는 일자리는 상당히 늘지 않았다,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체감할 수 있는 경기는 상당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이번에도 보면 결국 또 재정으로 한번 막아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내년 예산이 올 예산보다 거의 이제 9.3%나 상승을 해서 네. 500조가 넘어갔습니다. 네. 513조에 달하는데요. 네. 결국은 과연 이렇게 이제 재정을 통한 성장 자체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런 문제죠. 결국 우리가 성장이라는 게 결국 이제 기업이 중심으로 돼서 고용을 창출하고 기업을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이 진짜 성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번 또 보면 내년에도 결국 이제 재정을 통한 성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도 갈립니다. 우리가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는 측면과 함께 네, 갈립니다. 계속 이렇게 경우에는 사실은 재정 적자라 이런데 상당한 우려가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측면에서 아마 여러 가지 평가를 좀 많이 의식을 해서 이런 지점들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뭐 경제 상황, 우리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뭐 평가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 40% 적자면은 부채면은 뭐 굉장히 건강한 편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학자들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게 계속되면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목 중에서 눈길을 좀 끌었던 게 교육 분야, 입시 제도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시 비중을 올리는, 상향시키는 입시 제도의 개혁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공정의 가치가 좀 많이 흔들렸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에 대한 어떤 응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런 언급에 대해서는 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교육부 장관이 정시 확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학종의 공정성을 더 높이겠다라고 얘기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와 교육부가 소통이 과연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가 첫 번째는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학자들 가운데에서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얘기들은 수시가 학생들 간에 있어서의 협업을 높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여기에 반해서 또 수시가 사회적 배려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때문에 수시와 정시를 비교해 보면 정시 출신이 오히려 뭐 강남 출신이 더 많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좀 그 비교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시 부분에는 사회적 배려 전형도 수시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시가 결과적으로 더 공정하게 보이는 것이지 이것을 정시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사회적 배려는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시 부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어느 쪽이든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더 공정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노력한 만큼 부모의 직업이나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노력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는 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정시의 확대는 저는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국회 내에서 그동안에 고위공직자나 교수 자녀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수시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이 해쳐졌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자, 뭐 특검을 하자, 내지는 특별법을 발의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말만 하지 말고 진짜로 좀 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제도, 입시제도와 관련해서는 뭐 워낙 생각들이 다양하고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말 들어오면 또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토론의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고요. 어쨌든 김인정 교수님의 견해는 이렇다라는 말씀도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대통령도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합법적인 것까지 네. 바꾸자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 이거
엄정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참 조국 전 장관이 해놓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검찰 개혁도 해놓으시고, 네, 지금 이제 교육 개혁도 교육개혁으로. 해놓고. 네. 참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중요한 문제가 교육 개혁 문제가 왜 조국 전 장관 문제로 해서 시작되는가?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여러 가지를 교로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그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교육이라는 게 상대적입니다. 사실은 한쪽을 강화하면 한쪽이 무너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율과 대학 자율로 지금 가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한 이제 종합 전형을 한다고 그러면 이 시험 보는 학생들 입장에선 또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계기가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당장 조국 전 장관의 지금 딸 문제가 나오니까 그럼 교육개혁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합법적인 불공정성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마 이제 조국 전 장관을 빗대서 하신 말씀 같아요. 지난번에도 어제 종교인들 만나서도 그 이야기를 했고, 지난 조국 전 장관 임명할 때도 위법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합법적인 불공정성인가요?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지만 지금 내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씨에 대한 이제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뭐 지금 된 것만 하더라도 11개 지금 혐의가 돼 있고 이 중에서 4개 정도는 조국 전 장관과 연계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요. 지금 불공정한 이 합법적인 제도적인 이 불공정보다는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법무장관 임명이 정당하다 하신데 지금 대통령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그냥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들고 올랐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좀 사태에 대한 본질을 잘못 짚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 방식도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으니까 교육제도를 개혁하자. 이거는 저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좀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저렇게 한마디 하시면 교육부 장관 또 저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제도가 또 이렇게 가야 되느냐 말이죠. 오히려 좀 집단 지성을 모아내고 현장에 있는 이야기도 듣고 해서 뭔가 장기적인 교육 플랜을 짜야 되는데 당장 수시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정시 확대하면 되지 않냐. 이런 방식이라면 이거는 사실은 저는 교육제도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지 않느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논의의 촉발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공론화위원회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흐지부지 이제 애매모호하게 지금 결론이 났었는데 어쨌든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공감은 있는 것 같고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이현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다른 생각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문 대통령이 또 연설에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 강한 의지도 보였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 요 발언의 말미에 아까 김인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당 의원들은 야유 비슷하게 소란스러워지는 모습이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아마 박수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가장 뜨겁게 맞붙어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본회의에 이제 곧 상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언제 표결에 들어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통령이 얘기하는 공수처법의 통과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의 모멘텀은 굉장히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임기 초만 해도 그럴 수 있겠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특히 검찰이 검찰 스스로에 대해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별로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만은 이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그 여론이 상당히 저는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데요. 그 이유 중에는 여권과 대통령이 조국 문제에 대해서 굉장하게 엄정하게 법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라고 한다면 아마 공수처법에 대한 지지도 상당히 높아졌을 겁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보호하고 검찰의 수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에서 공수처를 하자라고 하니까 이것이 오히려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요즘은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지금 현재
검찰이 하고자 하는 것도 방해하는데 공수처가 생긴다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 이런 의견이 높아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정부 여당이 이 공수처라고 하는 제도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조국 문제에 있어서도 엄정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아마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또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또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말이죠. 어쨌든 지금 이제 대통령이 국회까지 와가지고 공수처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야당 의원들이 소란을 시끄러운 목소리를 내는 것까지 들었는데 이 상황이 됐으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더 속도를 내야 되겠다라는 압박감이 느껴질 것이고 한국당으로서는 더 심하게 반대할 것이고 그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저렇게 이제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 때 저렇게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엄청난 숙제를 지금 안고 생긴 거죠. 야당으로서는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결국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과 대통령의 문제다라고 이제 어떤 면에서 프레임 전환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 공수처 반대는 여당이 아니고 이제는 문재인 정권과 싸움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오히려 국회 논의 자체가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 물론 현재로서도 어렵지만 오히려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굉장히 복잡한 지금 방정식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공수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출발점이 결국은 선거법과 연계해서 즉 이 군소 야당들을 이 선거법 통과시켜 줄 테니까 공수처법 통과시켜 줘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에 의해서 사실은 시작된 게 바로 패스트트랙이거든요. 네, 그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지금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아니 그러면 우리 공수처부터 먼저 하자라고 이야기 야당 그러면 선거법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이게 만약에 뭐 여당 의도대로 물론 통과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는 이 굉장한 정책 후폭풍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당 군소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공수처법 통과시켜 줬는데 선거법이 안 통과되면 본인들이 주장해 왔던 것이 다 사실은 공수표로 돌아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여당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이걸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사활이 걸려 있는 그렇죠. 문제가 왜냐하면 이걸 돼버렸습니다. 강행 처리하자니 이게 지금 다른 야당들이 도와줄지 쉽지 않고 강행 처리하지 않을 경우는 대통령까지도 저렇게 나서서 하라고 했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사실은 지난 2년 반 동안 이 지금 여당과 뭐해서 내놓을 만한 성과가 크게 없거든요. 그러면 선거 때 자 이거라도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이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될 텐데 그 설득할 수 있는 기제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게 어쩌면 이제 지금부터는 아마 다른 안건들은 막 끝나고 오늘부터 아마 이 공수처 문제로 결국 여야 간, 즉 야당과 또 청와대 간 내가 어떤 극한 대결 상황으로 가지 않는가라는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여야 간의 협상은 시작이 됐습니다. 형식적으로는요. 어저께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났고요. 그런데 성과가 없었습니다. 네, 이거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앞에서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여당은 한때 공수처법만 좀 먼저 하자. 특히 검경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런 부분은 좀 뒤로 하고 공수처법만 먼저 하자라고 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다른 야당들도 작은 야당들도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조금 난색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었고 정의당조차도 선거법이 먼저 되지 않으면서 이것만 먼저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게 내부적인 분위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이것만 떼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약화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공수처법 전체 수사권, 기소권 분리 등이 한꺼번에 묶여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선거법을 먼저 하지 않으면서 작은 야당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면 때문에 선거법이 먼저 갈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선거법의 경우에는 또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의원 정수를 늘리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일부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의원 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선거를 앞두고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또 쉽지 않아요. 국민 여론이 워낙 차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수정안을 낼 것이냐 이 문제도 걸려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월 달 안에는 안 돼도 11월 말까지는 그래도 표결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지금 이게 대체적인 분석 아니겠습니까? D-Day를 그때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도 D-Day를 한 11월 9일쯤 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아마 있네요. 그 뭔가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표 계산을 좀 엄밀히 하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과연 그러면 지금 이제 표 계산을 해보면 지금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같이 통과시키면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공수처법만 통과시키면 지금 다른 야당들의 입장이 만약에 이걸 찬성하지 못 않으면 믿겠다 이렇게 통과하기 나올 수도 어렵습니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지금 여당의 고민이 그거죠. 과연 지금 선거법을 지금 통과시키면 유리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사실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어떤 면에서 다음 선거 때도 잡아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다른 야당들이 뭔가 범여권을 형성한다고 하지만 자기 의석이 그렇죠. 있어야죠. 자기 의석이 없으면 이 주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소수당이 더 사실은 목소리 커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안 통과시키시면 안 한다고 해버리면 여당이 아무리 그 의석이 많더라도 그 사실 통과시키기 어렵거든요. 끌려다닐 수밖에 그런 정책 계산을 해보면 이게 쉽지가 않다. 사실은 선거법을 떨썩 이 면동현 비례대표로 통과시키기가 쉽지도 않고 사실은 지금 여당 중진들 중에서 지역구 없어진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그 의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석패율 제도를 해서 뭐 보장해 줄 거냐 그것도 욕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 계산 자체가 상황인데. 조금 어려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지켜보죠. 어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촛불 개헌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개입 정황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먼저 어제 국방위 국감 내용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하였습니다. 국민들에게 군대를 동원하고 군부대를 동원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으로 보는 거죠. 솔직히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어안이 벙벙하고 숨이 막혀서 얘기가 잘 안 나올 지경입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저 홍콩 같이 될 뻔했습니다. 출처에 대해서 비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이따 저희가 이슈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어제 뭐 국방위가 한마디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아까 제일 처음 저희가 이제 오디오 들으신 대목이었는데 공개한 내용입니다.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라는 게 문구가 적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시기상으로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맡고 있을 시절에 이 문건이 작성됐다. 그러니까 NSC 의장이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때 알고 있거나 같이 논의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 부분인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국방부 장관의 얘기는 저 문서를 처음으로 인지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일단은 확인이 그거부터 필요하다. 확인하자. 이런 확인하자.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문서 내용을 보면 군정을 좀 잘 모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말까지 붙였어요. 문서를 작성한 주체가. 네, 그렇습니다. 군대의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합참 의장의 승인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얘기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저 문서가 얼마나 진짜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첫 번째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NSC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하다라고 한 얘기인지 아니면 했다라고 하는 얘기인지 이런 부분이 서술이 좀 명확하지 않아요. 네.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무사의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네, 것이고요. 네. NSC를 중심으로 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NSC가 상당히 연관이 되어서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NSC 의장을 비롯해서 다 일부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우리가 이 문건의 정확한 것이 지금 언론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무사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아직은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진상 조사가 첫 번째는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별개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 현 정부가 어려운 국면마다 타겟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죠. 지난번의 경우에도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또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지금 국면에 와서는 이 NSC 의장이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자유한국당이 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낮아지고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가 올라가지 않는가 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결국 전 정부의 포괄적인 책임, 이것이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얼마나 책임이 있느냐의 문제와 관계없이 포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던 고위공직자가 다시 당 대표로 왔기 태생적인 때문에 업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 때마다 지금 현 정부가 힘들 때마다 황교안 대표를 문제 삼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한국당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음모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문건이 공개된 시점 이런 것들 또 이게 이제 시민단체에서 공개됐다는 부분들 왜냐하면 사실은 계엄사 문건 관련이 왜 시민단체 쪽에서 자꾸 나오는지 하는 부분들 사실 처음 그 계엄령 문건도 임태훈 소장 그렇죠. 쪽에서 이게 사실 지난해 뭐 많이 문제가 제보를 됐습니다. 받았다고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에 직접 수사를 지시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됐었는데요. 맞습니다. 당시에 특별조사팀들이 구성이 돼서 네. 이거에 대한 조사를 벌였어요. 합수단이 만들어졌죠. 합수단이 만들어졌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이제 당시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이제 미국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체포가 되지 않아서 당시 한민구 또 그다음에 이제 김관진 당시에 이제 군 이제 청와대 그 군정보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일단 수사가 중단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실체에 대한 규명이 없이 본인들은 한민구 장관은 나 이거 처음 봤다 모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버렸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당시에 기무사 쪽에서 알아내는데 기무사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 이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려고 만든 것인가 정말 하려고 만들었으면 실제 이제 아까 말씀 군령과 군정이 있는데요. 실제 그러면 일선 부대의 군을 움직일 수 있는 이 합참이라든지 여기에 실행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없다는 것이거든요. 계엄령 문건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은 합참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왜 기무사가 이걸 했냐? 네. 그래서 청와대나 뭐 윗선에서 개입한 것이 아니냐, 지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표도 참고인 기소 중지가 됐어요. 참고인 중지. 네, 참고인 중지가 돼서 사실 이제 수사가 이제 지금 현재 중단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문건 같은 경우도 보면 물론 이제 자세하게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NSC 등등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당시에 황교안 대표 NSC를 본인이 참석을 3번이나 했는데 네. 이런 문건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황교안 대표는 지금 검찰 고소 고발 네, 오늘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이 실체 이제 고소고발 하게 되면 이제 사실이 아니냐를 좀 따져보겠지만 그러나 이 특별수사팀까지 구성을 해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규명을 못 해냈거든요. 결국 그 키포인트를 갖고 있는 지금 조 전 기무사령관이 지금 해외 도피 중이기 때문에 아마 체포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사실 이 문제는 앞으로 아마 두고 쟁점이 될 겁니다. 미제 사건이 될 것이다. 네. 장기 미제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인데 오늘 오전에 이와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 먼저 듣고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진상이 어떻게 된 건지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에게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한 것은 거짓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사법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참고인 중지가 된 것 관련해서도 임태훈 소장 같은 경우는 소환도 한번 안 하고 참고인 중지라는 이상한 조치를 했다라고 이게 아마 지금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검찰을 지금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뭐 혐의가 있어야 일단 소환 조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한민구 전 장관이나 다 이런 분들은 나 전혀 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이야기를 근데 해버리니까. 이제 NSC 의장이었다는 게 그렇죠. 더 그러면 정황이 될수 있지 NSC 않느냐, 회의록을 그죠? 이제 입수하면 되죠. NSC 회의록을 이제 공개를 하면 물론 거기에 보면 다 이야기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규명하기는 뭐 간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안이 NSC에 올라갔느냐 그렇죠. 안 올라갔느냐. 받고 그다음에 NSC가 회의록이 다 있으니까요. 네. NSC 회의록 자체만 뭐 검증을 한다라면 저는 황교안 대표가 당시에 이걸 보고받은지 안 받은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니까 저는 이 문제를 규명하는 데는 그렇게 큰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일 영장실질심사 열릴 텐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이거 뭐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 지금 일단 오늘 내일 이제 그 판사도 정해졌고 시간도 한 오전 10시 반쯤에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혐의만 일단 지금 현재 11가지가 일단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사모펀드라든지 또 이제 그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문제들, 그다음에 웅동화 관련 문제들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현재 혐의 내용만 갖고 보면 상당히 위중한 혐의로 보입니다. 전체로 보면. 물론 근데 이제 정경심 씨 측에서는 이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본인의 이제 아마 건강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제기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건강 문제가 제일 기준이니까요. 사실 검찰 쪽에는 일정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검찰 쪽에서는 그 자료만을 놓고 보면 수용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건강에 대한 판단이 검찰에서는 끝났으니까 청구를 그렇죠.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만약에 새로운 또 진단서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내일 이제 송 판사가 이걸 가지고 과연 그러면 정말 수용생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이제 아마 여부를 할 텐데 일단은 혐의 자체의 중대성을 가장 크게 보겠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제 서울대 종합국감에서 복직 관련 문제가 좀 논란이 됐습니다. 오세정 총장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출신인데 조 전 장관이 바로 복직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직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도 못하는 상황에서 꼭 그랬어야 했나요?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마 오세정 총장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출신이어서 저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부의 직을 마치고 나서 그날 당장 복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것이 뭐 수업 배정을 바로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복직을 해서 수업을 받아서 수업을 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지금은 강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학기 중이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30일이나 기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굳이 그날 당장 복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은 뭐 일반 보통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있는 소식 또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일본으로 출국을 했고 지금 아마 도착을 했겠죠. 일왕 즉위식 있는데 참석하기 위해서 2박 3일 일정입니다. 문 대통령 친서를 들고 간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친서를 일단 소지하고 갔고요. 아마 이제 이낙연 총리가 가게 된 것은 이마 친서를 소지하기 때문에 일단 이낙연 총리로 일단 낙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사실 이제 이번에 굉장히 많은 정상들이 왔기 때문에 사실 이 아베 총리가 회담하는 데만 상당히 시간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거기서 이제 이낙연 총리만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회담하는데 아무래도 오가는 내용보다는 이제 친서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바람이 바람이 워낙 불어서 불어가지고 우산이 갑자기 뒤져졌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에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비가 많이 와서 일단 이제 행사에도 좀 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상당히 이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죠. 특히 나루히토 이제 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꽤 많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한 여론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낙연 총리가 자, 예전에 이제 히로히토 왕 그때 이제 취임할 때 그때는 특파원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두 번째 이제 가는 것인데 아버지가 취임할 때. 그렇죠. 그때는 이제 동아일보 특파원으로 갔었고 이번에는 총리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또 하나의 역사적인 또 매개체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아베 총리를 만나게 된다면 이제 물론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레 만나는데 한 10분 정도 남짓. 그렇죠. 뭐 아마 만난다 이제 그러죠? 그 친서를 보낸다면 친서에 상당한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들어왔겠죠. 네. 그게 아마 새로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도 해봅니다.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미리 이제 좀 조율을 좀 해놨다. 약간 낙관하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일본 쪽 반응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 경제계나 한국 경제계나 모두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들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네. 일본도 피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양쪽 다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 정부의 입장도 뭐 일부 좀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감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순히 영화 시대가 열리는 것에 대한 사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지금 한일 간에 있어서 문제가 되게 된 계기가 바로 징용 문제, 강제징용 문제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와야 결국은 한일 관계가 다시 원래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친서 내용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해법이 들어가고 결국 일본과 우리가 이에 대한 해법에 합의가 되어야지 원상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일 관계가 한 발짝 더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교도통신하고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문 대통령이 강제동원 문제가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한국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집행을 지금 현재 이제 법원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당장 일본이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집행을 좀 연기를 시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양쪽에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일단 마련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해결 방법들.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일본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1965년도 한일협정의 기본 정신을 일단 인정해달라 이런 측면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아마 그런 것 시작을 해서 물론 뭐 이번 한 번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아베 총리도 그렇고 양쪽 경제에 미친 영향이 워낙 크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관광객들이 가지 않아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일본에 수출 규제를 해서 우리가 타격을 받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지금 삼성이랜드는 이 불화수소 가스를 다 자체 개발로 지금 해서 국산화에 성공한 측면들이 있어요. 네. 그것도 아마 일본을 좀 초조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입장이 돼버린 왜냐하면 상황이 일본이 되고 그동안 사실은 중요한 판매처였는데 판매를 못하게 되고 이게 장기화돼 버리면 이게 사실 일본 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에 어느 정도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낙연 총리가 어떤 그런 면들을 좀 좋은 계기가 조성을 될 하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정상회담까지 합의한다면 상당히 큰 성과겠죠. 이번에 어떤 성과를 가지고 또 이낙연 총리가 돌아올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와호장룡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